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목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희망을 이야기해야 할 새해가 밝았지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우리 사회 전체가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희생자 장례 절차가 조금씩 진행되는 가운데 사고 상황에 대한 분석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원경 초당대학교 항공운항학과 교수 임경섭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임 기자, 오늘로 이제 사고 발생 닷새째입니다. 일단 참사 희생자분들에 대한 신원은 모두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현장이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어제까지 179분의 사망자 신원이 모두 확인됐습니다. 신원이 확인되면서 유가족분들도 처음으로 희생자들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장례 절차가 바로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유가족들이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 확인했을 때까지 모두 36분의 시신이 인도돼서 장례가 진행되고 있고 오늘에야 첫 발인도 나왔습니다. 문제는 사체 부분들에 대한 DNA 감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데요. DNA 감식이 이루어진 이후에 시신들을 순차적으로 인도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오는 금요일까지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에 결과가 대부분 나오면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는 장례 절차를 대부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현재 수습 당국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장례 절차를 치르기 위해서 시신을 인도하셔서 유족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DNA, 시체가 지금 훼손이 좀 심한 상태니까요. 그 DNA로 확인하는 대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내일쯤 끝날 것 같다. 지금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국토부가 오늘 사고기 음성 기록 장치를 음성 파일 전환하는 이 업무를 지금 완료했다라고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네. 항공기 음성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아직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항공기 음성 기록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사고에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요. 그리고 유가족들의 그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음성 기록 장치, 그것은 이제 칵핏 보이스 레코드인데요. 여기에는 조종사, 즉 기장과 부기장 간의 대화, 사소한 대화부터 해서 모두가 녹음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항공기 이상이 있을 때 어떤 경보음 이런 것도 녹음될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조종사와 관제사 간의 대화, 통신 내용들이 모두가 다 녹음돼서 어떤 상황 판단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종실 안에서 발생한 모든 소리들이 담겨 있는 기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설명해 주셨지만 기장과 부기장의 대화, 그리고 또 관제탑과의 대화, 그다음에 비상음, 어떤 음이 들리는지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하니까 이 사고 원인 규명하는데 1차적으로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소리만 듣고도 실제로 당시 상황이 어땠을지에 대한 유추가 어느 정도나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아주 자세한 내용까지는 저희가 모르더라도 그때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에 그런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정도하고 어떤 처치를 했는지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화나 소리를 통해서 어떤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겠다, 네. 이제 이런 음성들이 담겨 있으니까 네. 이런 조치들을 했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유추를 해볼 수 있다는 말씀이셨고요. 네. 자, 임 기자, 이 자료 말고도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것이 비행 기록 장치라고 하는 이 FDR, 이게 지금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 비행 기록 장치 FDR에 대한 분석은 언제쯤 이제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겁니까? 네, 이번 사고 원인 조사의 또 다른 핵심은 바로 이 비행 기록 장치입니다. 하지만 음성 기록 장치와는 달리 비행 기록 장치 분석은 좀 더디게 진행된 걸로 보입니다. 이번 사고 현장에서 장치는 비교적 온전하게 회수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장치에서 그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커넥터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 장치가 분신을 된 상태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원 장치와 데이터 저장 장치를 연결해주는 장비인데 국내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부족한 것으로 현재 국토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무리하게 데이터를 추출하다가 데이터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현재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에 보내서 합동조사팀과 함께 조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비행 기록 장치에는 엔진 상태와 항공기 속도, 고도, 그리고 방향, 자세 등 이러한 비행 기록이 자세하게 담겨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사고 원인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통상 6개월 정도의 시간 혹은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고 예상돼서 아직 원인을 밝히기에는 좀 시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6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데 좀 이제 덜 걸릴 수도 있고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는데요. 빨리 좀 사고의 원인을 알았으면 답답한 마음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정확한 사고의 상황, 원인을 아는 것도 중요하니까 좀 그때까지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직접적인 사고 당시의 기록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앞서 공개된 이제 영상에서도 그렇고요. 사진 자료, 또 증언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고 좀 이렇게 한데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제 추측들 또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가장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정황들을 보시면서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많은 의문이 생기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도 이제 현재 무안공항에서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주로 런웨이 제로 어프로치 하다가 이제 어떤 그 저류충들의 예보 때문에 고라운드에서 이제 패턴을 정상적으로 돌지 않고 이렇게 그 다시 런웨이 원라이너 쪽으로 착륙한 이유를 보면은 아마 그 사이에 굉장히 긴급한 상황, 즉 양쪽 한쪽 엔진뿐만이 아니고 양쪽 엔진이 모두가 다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또한 그 유압 계통까지도 문제 있어서 조종 쪽에도 힘들어지고 또한 더 하지 않으면은 전기 계통까지도 혹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보잉 그 제조사의 매뉴얼에 따르면은 동체 착륙을 할 때 플랩을 40도까지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플랩을 내리지 않고 착륙했다는 것은 굉장히 위급했거나 또는 거기에 따라서 전기 계통까지도 아웃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하지 못했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복합적으로 또 다른 긴박한 사고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까지 모두가 다 의문점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제 교수님 말씀도 그렇고 이전에 이제 다른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나왔지만 이게 지금 단순히 엔진 한 곳의 고장으로만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복합적이고 엔진뿐만 아니라 다른 계통의 이상도 있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공히 이제 같이 해주고 계신데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들어보고 싶은 게 1차로는 착륙 시도를 했다가 조류 충돌 직후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 기장의 메이데이 선언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엔진이 치명타를 입은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충분히 선회를 하지 못하고 지금 고어라운드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복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서 2차 착륙을 하기까지 어떤 상황들이 있었을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좀 보자면 어떤 상황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십니까? 네, 먼저 그 조류 충돌로 했을 경우에 먼저 새대가 날아왔을 때 엔진 쪽에 먼저 손상이 있었겠죠. 그것도 이제 만약에 하나가 손상이 있다고 그러면은 충분히 우리가 정상 절차로 Y대학 패턴 돌아서 착륙하려고 시도했던 쪽으로 다시 돌아서 착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분명히 약간 두 쪽 다 양쪽 엔진, 레프트 엔진, 라이트 엔진 모두 다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문제가 돼 있었고 또 조종관에 대해서 또는 플랩이라든가 스포일러 이런 부분이 안 나온 걸 봤을 때는 유압계통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동시에 이렇게 비행기는 그 페일 세이프라고 구조로 해서 2중, 3중 안정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됐던 것 같고 또한 혹시 그런 엔진이라든가 유압계통에 문제 있어가지고 되더라도 수동으로도 충분히 그 착륙할 수 있는, 내릴 수 있는, 중력으로 낼 수 있는 게 되지만 그것까지 못한 것은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엔진이 우리가 알려져 있는 왼쪽 엔진, 오른쪽 엔진 중에 하나만 뭔가 문제가 있었더라면 나머지 하나의 엔진 가지고도 충분히. 일반적인 고어라운드 그러니까 복항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엔진이 뭔가 두 개가 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 비행기는 어느 한 장치에서 이상이 있더라도 2중, 3중으로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여분의 장치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라고 그러면 유압계통을 포함한 엔진 외에 다른 계통도 좀 분명히 이상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특히 워낙 그 급박하게 착륙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여객기의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대부분의 기능이 작동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영상을 통해서도 이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착륙 후에 충돌 직전까지 조종관을 붙잡고 있는 기장의 모습도 확인되고 있는데 오늘 그 사진이 좀 있었죠. 이게 뭐 조종관을 붙잡는 것이냐 아니면 뭐 다른 장치를 붙잡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말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이 상황들 착륙한 이후에 속도를 줄이지 못한 과정 그리고 오늘 나왔던 이 사진에 보였던 그 조종사의 모습 이런 것들은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네, 일단 그 조종사들은 비상 상황이 접했을 경우에 활주로에 착륙하는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특히 활주로 센터라인 중심부에 착륙할 노력을 하고요.
이 조종사도 아마 기장님도 활주로 센터라인을 아주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착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착륙한 후에는 아마 이번엔 이제 안심됐구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조종사 입장으로서 충분히 그 동체 착륙했더라도 제동거리가 있어서 멈출 것이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종관을 끝까지 잡고 노력을 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그 겉에서 봤을 때 콘크리트가 아니고 이제 흙입니다. 흙에 부딪힐 것 같으니까 이제 거기 다 와서 이제 충돌 대비하기 위해서 한 손으로 잡고 충돌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한 모습이었죠. 네. 지금 뭐 많은 이야기 중에 활주로를 조금 많이 가서 착지를 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뭐 이런 분석이나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방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비상 상황에서 조종사들은 활주로의 가장 안전한 공간을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센터 쪽, 활주로의 가운데 쪽에 일단 안전하게 착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비행기가 조금 더 앞에 와서 착지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특히 워낙 급박하게 착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여객기의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대부분의 이제 기능이 이제 잘 작동 못했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들어왔고요. 자, 이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최초에 착륙을 하려고 했다 실패해서 다시 복항을 해서 다시 돌아오는 과정까지 이제 일련의 어떤 상황이었을지를 추론해봤고 희생자 수습 이야기로 다시 이제 넘어가 보면 모레입니다. 4일 토요일입니다. 이때까지가 지금 국가 애도 기간인데 지금 희생자 수습이 내일 금요일쯤 되면 이제 장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DNA 대조 작업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분석이 있었고요. 이제 관련 수사들도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압수수색도 좀 있었고요. 수사도 좀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남경찰 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아침 9시부터 무안공항 관제탑과 지휘부, 그리고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그리고 제주항공 서울사무소까지 압수수색이 이뤄졌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는 제주항공 김희배 대표의 출국 금지까지 신청이 됐습니다. 주요 경찰이 파악할 쟁점들은 우선 정비 불량, 그리고 관제가 적절했는지 여부, 조류 충돌에 충분히 예방했는지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항공기가 1차 착륙에 실패하고 복행을 했는데 왜 이렇게 급박하게 정상적인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에서 착륙을 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관제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지금 들여다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안공항이 최근 6년간 10건의 조류 충돌이 있을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공항 측에서 충분하게 예방 조치를 했는지 여부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를 통해서 현장 상황은 어땠는지까지 지금 경찰은 중점적으로 지금 볼 예정입니다. 네. 자, 이제 수사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수사가 진행될 것 같다고 짚어줬습니다. 첫째는 이제 관제가 제대로 됐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비가 제대로 됐는가, 그리고 조류 충돌에 대해서 예방 활동이 충분히 되었는가, 이 부분 이 세 가지 정도에서 수사가 좀 속도를 낼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조류 충돌 이후에 급격하게 기체 이상과 또 동체 착륙 그리고 마지막 충돌 이후로 화재 이제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참사가 빚어졌는데요. 교수님, 여기서 이제 사고 여객기가 첫 번째로 착륙을 시도하다가 실패를 하고 나서 이제 180도 선에서 곧바로 활주로 역주행 방향으로 동체 착륙을 했습니다. 자, 좀 구분을 해서 보자면 이렇게 역주행 방향으로 착륙을 하는 경우 이제 이것이 어떤 경우가 좀 있는 건지, 그리고 비상시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제 비상 상황에서 기본적인 그 착륙은 원래 착륙했던 방향으로 착륙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이드하게 돌아서 정상적으로 이제 착륙하는 것인데 이번 같은 보통 원엔진이 나왔다 그러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엔진 두 개 엔진 결함 플러스 또 그 이외에 유압이라든가 전기 계통의 문제, 그때 아주 긴박하기 때문에 바로 돌아서 착륙한 것인데요. 특히 이제 이번에는 기상을 봤을 때 바람이 2나트 정도로 좀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충분히 돌아도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관제사와 통신 후에 그렇게 착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원칙적으로는 이 다시 크게 돌아서 원래 진입하려고 했던 활주로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비상 상황에서는 또 기상상으로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급박한 만큼 곧바로 역주행 방향으로 착륙을 한 것 자체는 큰 무리가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결국 활주로 역주행 방향으로 착륙은 했지만 속도를 줄이지 못한 상태에서 콘크리트 구조물, 이제 뭐 둔덕이라는 표현도 지금 저희가 나오고 있고 한데요. 결국은 이제 충돌하고 난 이후에 폭발과 화재, 결국에 이것 때문에 인명피해가 컸던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와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 구조물의 그 기초가 지금 콘크리트로 돼 있는데 그게 아니었다면 이게 이렇게까지 큰 인명피해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최근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그 부분도 가장 이번 사고에 대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원래 국제 민간 항공기구 즉 아이카오에서 그 공고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위치를 물론 중요하고 그렇지만 특히 그 재질에 대해서는 구조물을 설치할 때 항상 그 아주 부서지기 쉽게끔 만들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공고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공고사항을 받아들여서 부서지기 쉬운 외국에라든가 그런 거 봤을 때 그런 걸 만약에 만들어졌다면 이렇게 큰 인명피해까지는 없고 또 더군다나 그 뒤에 외벽을 치더라도 그리고 그 바깥쪽은 또 저기 어프로치 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다른 손상 없이 인명피해가 많지 않은 걸로 이어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일단 권고하는 그런 국제 규정이 있군요.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뭐 이제 이게 뭐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미 이제 그런 위험성 또 그런 가능성 때문에 그렇게 뭐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다, 국제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점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국토부 입장도 조금 오락가락한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처음에 발표 났을 때는 이제 이 콘크리트 구조물 자체가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살펴보겠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고 원인 분석에서 이 문제가 또 다뤄지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임 기자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 국토부 입장은 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규정 위반은 아니라는 겁니다. 활주로 끝에서부터 259m까지가 안전구역으로 설정이 되는데 이번 콘크리트 구조물은 그 밖에 있기 때문에 부서지기 쉬운 재질이 아니더라도 규정 위반은 아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국토부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시작했고요. 광주공항과 여수공항, 청주, 경주공항에서도 비슷한 콘크리트 둔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여수공항 같은 경우에는 더 높은 구조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국토부에서는 지금 해외 공항 사례와 국제 민간항공기구 규정까지 같이 보겠다라는 건데요. 이 규정에 비춰봤을 때 국내 공항의 사정이 어떤지를 비교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 민간항공기구 아이카오 규정에 의하면 안전구역은 무안공항 같은 경우에 259m지만 300m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또 해외 공항에서도 처음 국토부는 이러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다른 공항에도 있다라고 밝혔지만 나중에는 그런 사례를 아직 찾지는 못했다라고 입장을 바꿨던 만큼 이러한 사례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그 아이카오라는 협회 규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찬가지로 그 규정에는 또 이 안전구역을 뭐 지금 무항공항 259m인데 300m로 해야 된다라는 또 그런 권고 규정도 있군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국제적인 기준과 국내에 적용돼 있는 것에 좀 간극이 있는데 이런 차이가 좀 어떤 데서 기인하는지 또 그것이 권고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고보다 좀 덜 안전하게 이게 됐다면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겨나는지 이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고 관련해서 매일 지금 정부가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 국토교통부의 브리핑이 또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 나왔는지 이야기 듣고 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 179명 전원 신원 확인 완료했습니다. 현재 임시안치소에 155명 안치 중이고 장례식장으로 총 24명 이송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고 조사입니다. 한미합동조사팀이 공항 내 임시본부를 마련하고 현장 조사를 지속 진행 중입니다. 사조인은 음성기록 장치에서 추출한 자료를 음성 파일 형태로 전환하는 작업을 금일 오전에 완료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뭐 음성 기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식적인 국토교통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닷새째 이제 더 저물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유가족 협의회가 지금 꾸려져 있어서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또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처음에 좀 논란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항의하는 유가족들의 목소리도 있었고, 지금 이제 유가족들 또 국토부 간의 소통은 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유가족들이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항의하는 일이 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조금 개선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이제 매일 2차례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유가족들에게 조사 진행 상황이나 시신에 대한 DNA 감식 결과들을 브리핑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대표단을 통해서 수시로 소통을 하고 이 내용이 또 공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제주항공 직원과 전담 공무원들이 유가족들에게 1대1로 붙어서 안내를 해주고 편의를 봐주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는 초창기만큼의 그런 불편은 조금 덜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장례 절차나 보상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이게 뭐 유가족 지원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보상 문제를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고요. 장례 절차에 대해서는 제주항공 측과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직원들이 유가족들에게 1대1로 붙어서 장례 전 절차를 지원을 하고 있고, 다만 이분 그 장례 이후에 몇 년을 보장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현재 대표단과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이후 보상 문제가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네. 국가 애도 기간이 모레 토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전국 곳곳에 지금 합동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추모 발길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무안국제공항까지 직접 찾아오는 추모객들도 많은 것 같은데 뭐 저희가 영상으로 보도를 쭉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고 또 지금도 찾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어떤가요? 네, 저도 어제 무안공항 분향소 현장에 있었는데요. 긴 줄이 늘어서 있어서 분향을 하려면 일반 시민들도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할 정도로 새해 첫날부터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현재 전국에 분향소가 100곳 정도가 차려져 있다고 하는데 어제까지 약 15만 7천여 분 정도가 분향소를 찾아주셨고, 그리고 이 분향소는 이번 4일 국가 애도 기간까지 운영이 될 예정인데 현재 유족들이 4일 이후에도 그 연장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 상황입니다. 장례 절차가 4일 이후까지 상당히 길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청이 있었고요. 다만 무안공항과 무안 스포츠파크 그리고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던 광주나 전남의 분향소는 4일 이후에도 계속 운영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 뭐 잠깐 임경석 기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 장례가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DNA 감식 결과가 내일 정도 돼야 어느 정도 마무리가 다 된다고 하니까요. 그 이후에 이제 장례 절차가 진행되다 보니까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도 이 장례는 계속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유가족 협의회에서는 합동분향소 운영 연장까지 건의를 한 상황입니다. 설명을 방금 했지만 실제 무안 국제공항에 차려져 있는 합동분향소에 많은 분들이 오시면서 대기 시간도 또 길어지고 좀 이제 번잡하고 혼잡한 사례가 좀 있어서요. 전라남도나 또 광주시에서는 무안국제공항이 아닌 다른 합동분향소에서도 이렇게 분향을 하고 또 추모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자, 많은 국민들이 함께 슬퍼하고 또 직접 봉사활동까지 나서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조금 위로가 되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인터넷 악플, 댓글들 또 가짜 뉴스까지 이어지면서 경찰이나 이 수사기관에서 강력한 대응을 지금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현재 유가족분들이 가장 피해를 호소하는 부분이 가짜 뉴스와 이런 악성 루머 혹은 음해성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등입니다. 현재 전남경찰에서 피해자 신고 없이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들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오늘 아침 기준으로 악성 게시글 4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125건에 대해서는 차단과 삭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 전남 변호사회에서 약 80여 분 정도가 유가족분들의 전담 변호를 맡아서 앞으로 악성 루머나 가짜 뉴스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지금 방침입니다. 네. 광주지방 변호사에서는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뭐 이렇게 매일 8분의 변호사가 현장에 가서 상담도 하고 또 이 법률 대응, 악플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뭐 최근에 그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 언론사에서도 이 댓글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조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요. 정말 이게 항상 이런 국가적 재난이 있을 때마다 이런 온라인상에서 무차별적으로 펼쳐지는 이런 악플들 때문에 또 희생자분들 또 유가족분들이 더 힘들어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도 강력하게 처벌을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앞으로 이제 사고 수습
또 원인 분석 이제 갈 길이 좀 멉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재발 방지 이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이 교수님 이제 매뉴얼 또 시설 이런 것들 아마도 이번 일이 수습이 되고 나면 많은 좀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 보안도 당연히 뒤따라야 되겠습니다만 후속 대책들 좀 짚어보죠. 어떤 것들이 좀 차근차근히 좀 진행돼야 되겠습니까? 네, 먼저 이번 사고의 가장 원인이 됐던 그 조류 충돌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그 실질적인 조류 퇴치팀, 즉 벤트팀의 운영, 그리고 조류 경보 체계 같은 경우에 또 운영 매뉴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주로 종단 안전 구역의 그 설치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설치할 때는 국제 기준에 맞는 그 재검토 그리고 공고 규정에 맞게끔 재설치해서 특히 부러지기 쉽게끔 재설치하고 특히 그 활주로 이탈 방지 시스템인 이마스 설치하는 것도 좀 공고사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종사들이 이번에 엔진 결함 또 유압 결함 또는 전기계통 결함 때문에 사고가 난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른 동체 착륙 관련해서 조종사들의 비상 착륙 훈련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한 그 조종사와 관제사 그리고 지상 그 인력들의 합동 그런 훈련 이런 것들도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그 말씀 중에 좀 생소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활주로 방지 시스템 이마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이건 좀 많이들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그거 짧게 좀 소개해 주세요. 그게 이제 원래 엔지니어드 매티리얼 그리고 알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활주로 끝쪽에 이제 이렇게 거리에 일정한 거리에 어떤 착륙 시설을 이렇게 못한다 그럴 경우는 활주로 끝 정도에 항공기가 지나갈 마지막쯤에 항공기 그 바퀴라든가 동체가 빠질 수 있게끔 만들어 가지고 마지막에 그 밖에까지 그 부딪히지 않게끔 만드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물론 비용은 좀 비싸지만 그런 거라도 마련해서 우리가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설치하는 것을 좀 공고해 봅니다. 네. 모쪼록 이번 사고를 통해서 그 문제가 새로 발견된 부분들이 있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크게 손보는 이런 계기가 돼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원경 초당대 항공운항학과 교수 그리고 임경섭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관저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발부됐는데 법원은 이례적으로 영장에 군사상 기밀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없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 앞 지지자들 시위대에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새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일촉즉발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현안 얘기 앞서서 무안공항 사고 현장 가보셨죠? 아직 못 갔습니다. 저는 사고 네. 당일 그 서울에서 네.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최상목 대행 그 네. 관계 일을 좀 보려고 와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치고 네. 오늘 오후에 해남으로 내려가서 해남 안도 진도 조문하고 네. 내일 무안공항, 목포, 광주 가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관저 앞 지지자들 시위대에 새 메시지를 보냈는데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뭐 친필 서명까지 적어서 이렇게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건 자신에게 던질 말입니다. 자신에게? 예. 윤석열 자신이 반주권 세력이고 반국가 세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싸울 게 아니라 조용히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해라. 이것이 마지막 대통령으로서 깨끗한 모습을 그 순간만이라도 네. 국민에게 보이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뭐 새 메시지 보면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이라고 그 지지자들을 지칭을 하면서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이러면서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튜브는 그래도 계속 보고 계신 모양이네요 지금. 글쎄 그 버릇 개주겠어요. 어떻게 됐든 네. 내란 네. 외환 우두머리가 아직도 자기 죄가 뭔지를 모르고 네. 저렇게 궤변을 들어놓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네. 저런 대통령을 2년 7개월 네. 모신 게 불행한 일인가 다시 한번 입증하는데요. 지금 공수본, 네. 즉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네. 경호처에서 경호 규칙대로 문을 안 열어준다. 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저항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공무집행 방해이고 특히 네. 법원에서 형법에 의해서 압수수색까지 같이 내줬거든요. 네. 직권남용이다.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네. 최상목 대행이 지금은 대통령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의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최상목 대행이 경호처장에게 네. 영장 집행에 순수하게 협력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지시를 내려주는 것이 가장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포영장 집행 얘기는 뒤에 조금 더 해보고 그 윤석열 대통령 신년 메시지라는 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현이 제일 눈에 띄던데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거는 국가, 당, 뭐 국민의힘 다 부정을 하고 이제 본인 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여기서 얘기하는 국민 한 분 한 분은 본인 지지자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정신세계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진짜 궁금하기도 하고 미쳤죠. 미치광이라고 네. 저는 표현했는데 지금 현재 네. 국민 10사람 중 네. 8사람은 탄핵 체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두 사람을 국민으로 생각하는 저런 망상은 아직도 소위 주술 속에서 네. 새해가 되면은 음력설이 지나면은 자기가 좋아진다 하는 그 주술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런 망상을 하고 있지만은 네. 저는 거듭 최상목 대행이 경호처장에게 지시를 해서 체포가 무난히 될 수 있도록 네.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사람을 우리가 어쨌든 대통령으로 뽑았고 2년 반 동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다는 게 뭐랄까 약간 서글픔 뭐 이런 것까지 좀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그렇죠. 하고 있는 모습 보면은. 결국 네. 저런 사람을 우리 국민이 선택했다는 게 네. 잘못이었고 또 어떻게 저런 인간이 네. 검찰총장, 대통령 후보 네. 당선돼서 2년 7개월을 이 나라를 다스렸는가? 네. 이건 천추의 한이 될 일이고 네. 그것 때문에 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서민 경제가 네. 외교가 남북 관계가 총체적으로 파탄났다. 참으로 한심한 사람이고 네. 미치지 않으면은 저런 망발을 할 수 있을까? 거듭 개탄합니다. 법원이 체포영장에 군사상 기밀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또 명시를 한 영장은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제 경험도 처음인데요. 네. 법원이 지금까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국가 기밀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경호처와 네. 대통령실에서 방해로 해가지고 네. 공권력을 집행하지 못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체포영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명시해 준 것 아닌가. 만약 이러한 명시적인 사법부의 영장 내부에 있는 것도 방해를 한다고 하면은 공무집행 방해를 넘어서 직권남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판사가 관저 보안이나 경호처 경호보다 영장 집행이 우위에 있다 이거를 명확하게 밝힌 건데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은 그거 불법
영장이다. 영장 자체를 부정을 하는데요, 지금은. 그 윤석열 네. 윤석열 네. 변호인들은 함께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변호인이라고 하지만은 그런 궤변을 놔서는 안 되거든요. 공수본이 네. 영장을 청구한 것도 불법이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내란죄는 경찰만이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수본은 이미 공수처, 네. 경찰, 군 네. 합동 수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러한 궤변을 들어놓는 것은 윤석열과 똑같은 정신 상태가 나간 사람들이다. 저는 이렇게밖에 보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궤변인 줄 알고 본인들이 주장을 하는 건지 아니면 궤변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주장을 하는 건지, 그럼 본인이 궤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궤변을 주장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러는 건지 진짜 궁금한데. 궤변인 걸 알죠. 아는 건가요? 그분들도 네. 법률 상식이 있기 때문에 고검장까지 가신 네. 분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네. 지금 일부 주술 속에서 살고 있는 윤석열, 김건희가 네. 금년만 넘기면은, 즉 음력설만 넘기면은 우리는 운이 좋아진다. 다시 살아온다. 네. 이 주술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 벌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니 윤갑근 변호사가 말씀하신 대로 고검장까지 한 사람인데 그런 주술에 같이 지금 이렇게 놀고 있다는 건가요? 그건 윤석열이 그렇게 변호인들한테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변호인들도 바른 얘기를 하지 못하고 부안해동한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 스탠스 보면은 체포영장 집행하면은 경호처 시켜서 저항을 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항하겠죠. 네. 그렇지만은 만약에 저항을 하면은 공무집행 방해이고 직권남용으로 네. 현장에서 체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수본이 가서 네. 만약 방해를 하면 그 자리에서 경호처 직원을 체포해서 구금을 하면은 못할 거예요. 이러한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네. 최상욱 대행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상욱 대행이 경호처에 합법적인 구속영장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네. 경호처는 협력해라 하는 명령을 지시를 하면은 해결된다. 그렇게 보고. 근데 최상목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자 국무총리 권한 대행이자 부총리인데 지금 헌재 재판관 2명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뭐 권한 바깥의 권한을 지금 행사하고 있다. 뭐 일방적으로 나가고 있다. 권한 대행이 막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던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무회의에서 네. 김문수 노동부 장관, 김태규, 네. 박문진 이사장 직무대행 이런 분들이 뭐 고함을 지르고 네. 시끄럽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수석들이 우리 다 사의를 표명했어요. 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그분들이 그러한 언행을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네. 비상계엄 선포하려고 했을 때 그렇게 적극적으로 저지했으면 이런 일이 안 났을 것 아니에요. 네. 할 일은 안 하고 안 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이분들에 대해서는 또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최상목 대행이 사표 받아내고 네. 사의 표명했으니까 국민 세금으로 왜 월급 줍니까? 그리고 장관들에 대해서도 네. 경고를 하고 또 인사권 행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합니다. 근데 정진적 비서실장, 뭐 성태윤 정책실장, 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수석들 말씀하신 대로 다 사표를 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왜곡된 충성심 같은 건가요? 아니면 현실이랑 이 인식의 괴리가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뭐 일종의 인지 부조화 뭐 이런 건지 이걸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네. 그러한 결기가 있었으면은 제가 늘 얘기했던 대로 네. 대통령의 입을 두 손으로 막고 음. 어디 가시려고 하면은 차 앞에 들어눕는 네. 그런 결기로 대통령을 모셨어야 되고 지금 하는 일을 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려고 할 때 했어야 된다 이거죠. 할 일은 안 하고 네. 지금 와서 하는 건 넌센스죠. 체포영장은 어쨌든 집행은 될 거라고 그럼 당연히 보시나요? 돼야죠.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데 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네. 직무가 배제된 왜 직무가 배제됐습니까? 법에 따라서 탄핵됐기 때문에 배제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법치국가에서 이건 따라줘야 되고 공권력의 집행은 반드시 네.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넓게 해석합니다. 이게 지금 체포를 해가면 서울구치소에 구금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뭐 온라인에서는 서울구치소 식단 메뉴 이런 거 돌아다니면서 이런 거 윤 주기 아깝다 막 이런 글도 막 돌아다니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지금 네. 윤석열은 네. 공관에서 네. 좋은 침대, 네. 따뜻한 네. 좋은 음식, 술 네. 다 마시고 있잖아요. 구치소에 가면은 침대 네. 없어요. 없죠. 그리고 한 끼에 네. 1664원입니다. 콩밥을 먹어야 네. 이 나라 질서가 잡히고 내란이 종식되고 주술 국가에서 탈피하고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 그런 일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공수처가 말씀하신 대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면은 체포영장 시한은 48시간인데 이 기간 안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거나 아니면 풀어주거나 해야 될 텐데 보통 체포를 해가면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으로 가는데 그렇게 갈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면은? 그렇죠. 당연히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네. 윤석열을 격리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네. 그 48시간 동안에도 윤석열은 수사에 협력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이미 검경 국수본에서 확보된 증거만 하더라도 확실한 내란의 우두머리, 외환의 우두머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공수본에서도 별 문제를 파악하지 못할 거고 네. 또 사법부에서도 김용현한테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는데 모든 뭐 관계자들 다 했잖아요. 네. 우두머리 발부해야죠. 근데 일단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면은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그 20일 안에 영장 기간 20일 안에 구속 기소 수순으로 가게 될 건데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모를 리가 없고 일단 잡혀가면은 구속 기소된다. 그러면 더욱더 안 끌려가려고 저항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아니 자기가 검사하면서 네. 검찰총장 하면서 안 끌려오면은 그대로 뒀나요? 이거 대통령 아니에요. 법조인 출신 아니에요. 네. 이런 모습을 보고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이 네. 윤석열을 얼마나 불쌍한 인간 취급을 해요. 마지막이라도 깨끗한 법을 지키는 그런 대통령으로 가야지. 이건 안 됩니다. 그런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해야죠. 불쌍한 인간 취급 이거는 무슨 말씀인가요? 아니 사람이 인간이 막된 길로 가니까 불쌍하잖아요. 아, 안 됐다. 예. 아니 하는 태도가 불쌍하다 이거죠. 윤석열, 김건희 콩밥 먹어야 증시 오르고 경제 살아난다. 이거는 그 콩밥과 경제 살아나는 거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건가요? 그분들이 격리되면요. 네. 미국이나 일본 증시는 다 올라가는데 우리 증시는 폭락하고 네. 지금 환율 폭등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정한 요소인 윤석열, 네. 김건희가 콩밥 먹으러 가면은 불안 요소가 제거되니까 증시도 환율도 다시 살아난다. 우리 경제도 살아난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뭐 일각이긴 하지만 윤석열, 김건희 부부 둘을 꼭 다 뭐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냐. 뭐 어쨌든 김건희 특검 꼭 이 상황 문제 어차피 다 끝나가는 마당인데 김건희 특검 같은 거 해야 되냐. 뭐 부인까지 다 같이 넣어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과거에 네. 부부, 자식은 하나씩은 안 했어요. 네. 그렇지만 원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장영작, 네. 이철이 처리. 예. 했잖아요. 또 최근에도 조국, 네. 정경심 교수 자기들은 하고 이건요 피할 수 없는
내란 외환 수계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네. 최상목 대행이 특검법은 거부권 행사했지만은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는 최강욱 전 의원이 서울 네.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해가지고 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영태균 네. 도사가 지금 창원지검에 네. 황금폰 새 제출하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특검을 하건 특검을 하지 않건 김건희도 콩밥 먹으러 가요. 그래서 저는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 행사했다 하더라도 이건 큰 문제가 아니다. 어찌됐든 두 사람 다 어찌됐든 가고 또 우리가 네. 특검도 윤석열 콩밥 먹고 있으면 다 가결해서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요거 개헌론은 음모다 연일 강조하고 계신데 개헌론이 왜 음모인 건가요? 12.3 네. 계엄 이후에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네. 초점을 흐리지 말고 두 가지 일에 전념하자. 첫째, 윤석열, 김건희를 콩밥 먹여서 네. 이 세상과 격리시켜야만이 내란이 종식되고 주술국가가 끝난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를 발인체제, 네. 구인체제로 만들어서 탄핵이 인용돼야 된다. 네. 이것을 흐리면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헌은 네. 블랙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하는 것이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계속 곡절과 시련, 풍파 속에 파란만장해야 하는지, 누가 대한민국을 이처럼 끊임없이 계속 파란만장하게 하는지, 새해도 밝았는데 하루 속히 정리, 정돈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